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한나라 경제를 어, 저희가 이제 좀 분석할 수 있는,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한나라 경제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거시경제 변수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통상적으로 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떤 취직 면접 시험 보러 간다든지 그랬을 때 뭐 배웠냐? 거시경제 공부했습니다. 거시경제 그러면은 그러면 한나라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 변수가 뭐가 있니? 뭐 봐야 되니? 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지? 가장 많이 여러분들 TV나 여러분들 뭐 어디에 뉴스에서 특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경제 변수들 중에 하나가 이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률이 뭔지,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실업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것들, 이자율, 주식 가격, 환율, 수출, 수입, 자본, 뭐 외국 자본의 흐름, 그죠? 이런 내용, 이런 변수들이 결국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변수들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변수가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뭐 실업률, 이자율 이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상품 시장, 그 다음에 금융시장, 그다음에 노동시장 이런 상태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요런 변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한국 경제 상태가 지금 어떤지 이런 이제 거시 변수들 가지고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변수들 살펴보려면 뭐가 있을까? 자료를 찾아야 되겠죠. 보통 이제 이 자료를 찾는 자료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이 거시경제 변수와 관련된 자료들은 주로 이제 한국은행, 뱅크 오브 코리아라든지 여기에 한국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Economic Statistical Syste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셔서 찾아볼 수 있고, 혹은 이제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코시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두 곳에 가면 대부분이 이제 거시경제 변수와 관련돼 있는 변수들 대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게 한국 경제고, 만약에 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유럽에 필요한 유럽 지역에 있는 나라들, EU에 있는 나라들의 데이터들을 보시고 싶으면 유로스태트스에 가면 되고, OECD 국가들, 한국도 포함되어 있죠. 나라들의 어떤 그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 OECD 스택스라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가시면 있고, 전 세계 이제 IMF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또 이제 데이터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 가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료를 이런 데서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다 여기서 요 데이터베이스들은 다 이제 공짜로 여러분들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쉽게 이제 데이터를 구해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시경제 변수가 관련돼 있는 데이터들, 이런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경제를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통계치가 뭐가 있느냐?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성장률입니다. 나중에 이게 실질 GDP가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제 배울 건데, 한 나라 전체 국민들의 어떤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 성장률이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의 소득 성장률입니다. 이게 이제 연간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3년부터 성장률부터 해서 2020년까지 성장률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제 연간 성장률입니다. 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특히 이때 이 스파이크가 아주 이렇게 성장률이 마이너스 5% 넘게 됐죠. 5% 가까이 됐네요.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1998년, 97년 하반기부터 1997년과 98년인가요? 아니면 98년과 99년 사이에 있었던 그 뭐지 외환 위기로부터 발생했던 한국의 경제 위기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성장률이 엄청나게 이제 외환 위기 때문에 성장률이 엄청나게 많은 네거티브를 기록했던 거죠. 외환 위기의 영향인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성장률이 팍 올라가죠, 그지? 이거는 소위 말하는 외환 위기로 경제 성장률이 팍 떨어졌으니까 성장률이 그죠? 그 이제 마이너스 5%였으니까 소위 말해서 이걸 이제 기저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 이 기저 효과가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 뭐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기저 효과가 뭐를 의미하냐 그러면 100만 원 벌다가 그지? 갑자기 소득이 10% 떨어져서 90만 원으로 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소득이 다시 105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성장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장률 계산하는 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한번 제가 미리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저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네, 좀 빨리 안 뜨네요. 네, 됐네. 네. 지금 원래가 100원이 있었잖아요. 성장률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보죠. 소득이 100원이 있고 90원이 있고 105원이 있었다고 해보죠. 여기서 연도가 1998년이라고 해볼까요? 1999년이고 여기 이제 2000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과 98년 사이의 성장률은 소득 성장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1999년의 소득에서 1998년의 소득을 빼주고 그지? 이거를 다시 1998년의 소득으로 나누어준 그저 전년도의 소득으로 나누어준 게 이게 이제 성장률 계산입니다. 곱하기 이제 쪽에서 곱하기 여기다 100을 해주면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성장률이 마이너스 10%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998년과 99년 사이에 경제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 10%였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과 99년 사이에 1999년 사이의 성장률은 어떻게 됩니까? 2000년과 99년 사이의 성장률은 105에서 이제 얼마를 빼줘야 됩니까? 90을 빼줘야 되고 나누기 뭐를 해줘야 됩니까? 90을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게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의 성장률이죠. 이 성장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16.7%지. 그러니까 이게 팍 떨어졌다가 뭐지? 팍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팍 올라가는 거죠.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기저효과입니다. 근데 이 98년에 하고 비교해 보면 98년하고 2000년하고 비교해 보면 기껏 얼마 올랐습니까? 만약에 그 2000년하고 98년 사이의 성장률을 보면 이렇게 해보면 그죠? 2년 동안의 성장률이 얼마입니까? 기껏 5%죠. 2년 동안 성장률이 5%였습니다. 딱 따져보면 1년으로 연간으로 따져보면 한 2.5%밖에 성장 못한 거죠. 근데 지금 요거만 요 1999년과 2000년 사이만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장률이 된 것처럼 보이죠. 이건 왜냐 그러면 그 전에 성장률이 대단히 낮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낮은 것 때문에 갑자기 성장이 높아가는 걸 기저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걸 따져보면 그렇게 많이 성장한 게 아니죠. 요 의미가 이제 그 기저효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워낙 그 전에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이제 보일 뿐인 거죠. 이런 걸 이제 기저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가 있고 이때가 1980년대입니다. 80년입니다. 이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또 네거티브였죠. 이때 왜 경제 성장률이 네거티브였습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80년에 이제 광주 민주화 항쟁이 있었던 기간입니다. 1979년에 이제 박정희가 죽고 암살 당하고 그죠. 1980년에 이제 소위 말하는 광주 민주화 항쟁이 있었는데 그때의 그 영향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한번 이제 네거티브였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그 다음 연도에 많이 오르죠. 그죠? 이게 이제 기저 효과입니다. 그 정도에 있고 지금 작년 2020년에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는 왜 마이너스 성장률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지만 그래도 양호한 편이었죠, 그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률이 어떻습니까? OECD 국가들 보면 대부분의 OECD 국가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OECD 국가의 성장률은 미국도 그러고 유럽 특히 유럽 나라들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성장률이 네거티브입니다. 아마 작년에 코로나 때 성장률이 포지티브였던 나라는 몇 나라 안 될 겁니다. 특히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 빼놓고는 대부분 나라들이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이었어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했던 네거티브 충격이 때문에 발생했던 낮은 성장률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걸 이제 보시고
이거 보시면 대체적으로 어떤 걸 느낄 수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보시면 이때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지난 한뭐 15년, 20년의 성장률을 보면 대체적으로 성장률이 뭐 5% 미만이죠. 특히 최근의 성장률은 뭐 2% 수준인데 그래서 뭐 3, 4% 정도밖에 3%와 4% 사이 한 3.5%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지금 최근까지 평균 성장률을 보면 그래서 성장률하고 그런데 이 80년부터 이 뭐냐 이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의 성장률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대단히 높습니다. 거의 한 8, 9%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때 80년대나 90년대를 살았던 그러니까 80년대와 90년대의 대학생이었던 사람들, 젊은 사람들하고 2000년대와 2010년대의 대학생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들하고 보시면 이때는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성장 시대였고 이때는 성장률이 그나마 좀 이거하고 비교하면 낮은 성장률이 시대인 거죠. 그러면 이때는 사람들이 소득을 많이 벌 때입니다. 소득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소득의 증가율이 높을 때입니다. 이때는 소득의 증가율이 낮은 때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 보통 이럴 때 이제 경제가 잘 작동하고 경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호황일 때입니다. 이때는 경제가 잘 불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안 좋을 때인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실업률은 그러니까 취업은 언제가 잘 되겠습니까? 직장은 이때보다는 이때가 직장이 훨씬 더 직장 잡기가 쉽겠죠. 여러분들 이제 20대 특히 청년들이 졸업하고 잡을 때 이때는 이 80년대 90년대에는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취직하는 게 아무 걱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거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 취직을 쉽게 자기가 원하는 것에 여러분들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뭐 삼성 뭐 대기업들 뭐 삼성 LG 뭐 현대 뭐 이런 데 쉽게 뭐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좋은데 금융기관 이런데 돈 더 많이 주는데 가려고 하고 거기는 오라고 해도 안 갈 정도로 그랬는데 최근에는 좀 달라지고 있죠. 그 당시에는 특히 뭐 공무원 이런 데 관심도 없었습니다. 월급도 적게 주는데 그게 왜 가?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는 공무원이 많이 가려고 공무원도 많이 되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요것만 보더라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한국에는 과거에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보시면 뭐 60년대부터 70년대부터 보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런 시대를 고도 성장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최근의 성장의 시대는 이제 저성장의 시대인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또 나름대로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이 경제 성장률을 보면 그 나라의 그 해의 그 나라의 경제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2020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라는 거는 경제가 별로 안 좋았네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평상시보다. 왜 평상시보다 경제가 안 좋았지? 작년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럼 코로나가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경제가 안 좋았지? 이제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의 경제 상태가 이렇구나. 그러면 올해 2021년은 어떻게 되겠지? 작년보다는 좋아지겠지. 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경제가 안 좋았는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백신도 나오고 또 그동안 잘 저기 뭐지 마스크도 쓰고 해서 방역도 잘하고 해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지겠지. 또 기저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성장률이 높을 거라고 예측을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요게 요런 이런 수치를 보면서 이제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 가지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실업률입니다. 여기 지금 실업률이 빨간 선이 있고 파란 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두 개를 그려놨는데 이게 왜냐 그러면은 실업률을 측정하는 어떤 방법이 달라서 원래는 이제 빨간 선으로 이제 실업률을 측정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파란 선으로 이제 실업률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 방법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기 더 이상 이제 이 방법을 안 쓰는 거죠. 이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보시면 실업률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실업률은 대단히 낮은 편이죠. 우리나라는 4% 대부분 밑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외환위기 때 여러분들 흔히 이야기하는 IMF 때 실업률이 7%로 높은 수준이었고 그 다음 해에도 더 높았네요. 6.3%는 이렇게 높았는데 이때 빼고는 대부분 실업률이 좀 낮습니다. 작년에 실업률이 조금 더 올랐네요. 상대적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서. 그런 이유가 작년에 4%였네요. 3.8%에서 4% 올랐네요. 그런 이유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실업률도 좀 더 증가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거에 비교하면 실업률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것 같죠, 그지? 이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실업률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도 좀 이상할 정도로 좀 낮습니다. 그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실업률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 실업률은 한국의 지금 노동시장의 상태를 잘 못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실업률 자체는. 그래서 이제 다른 척 매저를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도 이제 특정의 어떤 경제 상황은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경제가 아주 안 좋을 때는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가 상승률입니다. 소비자 이제 물가 상승률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이게 보시면 2000년대 이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보시면 80년대, 90년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 좀 낮고, 또 최근에 지난 한 5년간에서 물가 상승률은 더더욱 낮은 것 같죠, 그지? 이게 소위 말하는 저성장 저물가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가 상승률이 왜 이렇게 낮은 거고, 물가 상승률의 의미가 뭐냐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이걸 뭐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일종의 여러분들 생활비의 상승률을 보시면 됩니다. 물가라는 거 여러분들 물건 사는 물건 가격이잖아. 물건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활비가 그만큼 더 많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생활비가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최근에는 물가 상승률이 그만큼 적으니까 여러분들의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했겠죠. 이때는 생활비가 많이 증가했겠죠. 근데 그러면 이때가 훨씬 더 사기 좋은 거 아니야? 이때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뭡니까? 소득 증가율이죠. 소득의 상승률인데, 이때는 소득 상승률이 어떻습니까? 아주 적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때는 소득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지. 그래서 생활비가 좀 더 증가하더라도, 상승률이 높더라도 상대적 예에 비해서 이때는 소득이 더 많이 벌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자기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이게 그렇게만 더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거는 생활비의 상승률, 물가 상승률을 보면 80년대나 90년대보다는 2000년대 이후가 훨씬 더 작다는 것을 평균적으로 작다는 걸 알 수 있고, 특히나 지난 5, 6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네거티브로 물가 상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면 소위 말하는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또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자율인데, 이자율은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제가 이자율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이자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여러분들 관심 있는 이자율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 여기서 파란 선은 기업의 대출 이자율입니다. 기업이 장사하려고 뭐 아니면 물건 만들어서 팔려고 할 때 돈 빌려서 이제 뭐 공장도 짓고 혹은 이제 뭐 기계도 사오고 이제 그럴 건데, 그때 돈 빌리는 대출 이자율이 요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가계의 대출 이자율입니다. 가게들도 이제 돈 빌리죠. 뭐 가게들도 생활비가 부족하면 돈 빌릴 수 있고, 신용 대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집 살려면 돈 빌려야 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자율인데 그걸 이제 가계의 어떤 이자율을 평균한 거고, 요거는 이제 기업의 이자율을 평균한 건데, 보시면 가계와 기업의 대출 이자율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죠, 그지? 상대적으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렇겠지. 어떨 때는 가계의 대출 이자율이 기업의 대출 이자율보다 더 낮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가계가 더 높을 때도 있고, 그죠? 96년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최근에 보시면 뭐 가계나 기업이나 대출 이자율이 거의 뭐 비슷하네요, 그죠? 아무튼 이자율이 지금 대출 이자율이 대체적으로 한 2.75% 정도 되네요. 가계 대출 이자율. 그 다음에 기업의 대출 이자율도 뭐 거의 2.75 거의 비슷하네요. 2.75%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은행 가면 빌려주는 이자율입니다. 돈 빌려주는 이자율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은행에 뭐 정기예금 할 때 그냥 돈 두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저축하는 게 있죠. 정기 적금, 정기예금. 그때의 이자율. 그 정기예금 이자율은 대출 이자율보다는 항상 낮죠, 그지? 올해 보시면 1.4%네요. 대출을 받을 때는 2.75%.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이 있어서 적용하면 1.4%, 1.35% 정도 차이가 나네요. 요거는 뭐겠습니까? 요 차이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은행의 이윤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은행이 여러분들한테 돈 이렇게 예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기업이나 가게한테 돈 빌려주는 거죠. 비싼 이자율. 그리고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은행에 이제 운영도 하고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상대적으로 은행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금 이자율보다 은행이 여러분한테 돈 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저축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은행이 여러분한테 돈 빌리는 이자율은 은행이 여러분한테 돈 빌려주는 이자율보다는 훨씬 더 낮겠죠. 그래야지 은행이 장사가 될 거 아니야. 요 차이가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야. 뭐 당연히 이제 여기도 보시면 이 대출 이자율이 예금 이자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뭐 앞서 보신 것처럼 이 2000년대에 보시면 2000년대 특히 지난 5, 6년도간의 이자율하고 이때 보시면 여기는 지금 80년대 데이터가 없는데 보시면 80년대 데이터도 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런데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또 비슷한 거죠. 그치? 물가 상승률도 높고 이때는 훨씬 높았는데 이자율도 이때는 훨씬 높았다는 얘기예요. 훨씬 높았고 15% 이럴 때도 있었네요. 98년, 99년에는 보통 한 12%이 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때 10점. 근데 이때에 96년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9%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하면 1년에 9% 이자율 준다. 이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이때와 비교하면 이때는 1%밖에 못 받는데 이때는 9%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 아버지나 뭐 여러분들 할아버지들은 이때는 은행에 돈 빌려줄만 했었죠, 그죠? 1년에 9%씩 돈 받으니까. 근데 이때는 1%밖에 안 받으니까 요즘은 또 은행에 돈 예금 안 하죠. 주로 어디 갑니까? 주로 주식시장에도 많이 가고 부동산 시장에도 많이 가고 있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살펴볼 수 있고 지금 이제 경제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돈 빌려주는 이자율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구나. 돈 빌리는 이자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겁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이제 그 코스피 지수의 이제 성장률을 보여주는데 보시면 굉장히 왔다 갔다 하죠. 이거는 이제 어떤 특별하게 뭐 80년대하고 뭐 지금하고 그렇게 뭐 이거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기간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다가 성장률이 어떤 기간에는 성장률이 굉장히 낮기도 하죠. 이때는 요게 2007년, 2008년 사이에는 금융위기 관련된 거고 이때는 외환위기 부분이었고 뭐 이때도 또 떨어졌네요. 외환위기 발발하기 직전에 좀 더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졌고 이때는 뭐 또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90년대 그리고 이때는 이제 2018년에 또 경제가 좀 안 좋았을 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1년 내에서는 많이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갑자기 또 상승장해서 작년에는 주식이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지? 여러분들 뭐 요즘 최근에 뭐 특히 청년들도 지금 그 뭐지 주식시장이 많이 뛰어들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지금 주식 보시면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죠. 이게 있고 뛰어드는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은행에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뭐 시장이 은행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은행에다 돈 저금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그지? 그리고 돈 빌리는 이자도 싸니까 돈 빌려서라도 딴 데다가 이제 저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주식을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주식 가격이 오르니까 주식의 어떤 성장률은 좋아지겠죠.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나중에 시간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한나라 경제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몇 가지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경제 성장률, 실업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자율, 금융시장에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 성장률까지 주식시장까지 살펴봤고 자 이제 거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저게 이제 저걸 이제 이게 한나라 경제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이제 해석을 쭉 했는데 지금 경제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해석을 쭉 저희가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저희 관심사 결국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저희 관심사는 도대체 이러한 거시경제 변수들을 결정하는 게 뭐냐? 다시 이야기하면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는 게 뭐냐? 경제 성장률이 무슨 변수에 의해서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왜 증가하냐? 실업률은 왜 증가하냐? 왜 감소하냐? 이자율은 왜 증가하냐? 왜 감소하냐? 주식의 어떤 주식시장의 리턴, 주식 성장률은 왜 증가하냐?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거시경제를 공부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경제 이론이 근데 문제는 경제 이론이 저희한테 이것에 대한 뭐를 결정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모든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일부만 줄 뿐입니다. 그치? 나머지는 다른 데서 찾아야 되죠. 이거를 잘 찾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겠죠. 그리고 이게 경제 생활이 아주 풍족해질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경제 이론이 최소한 그래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경제 이론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거시경제를 공부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인 거고, 그래서 이제 공부들을 좀 이제 하시면 대체적으로 이런 변수들의 영향을 미치는 아주 보편적인 어떤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다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경제학자들도 이걸 많이 찾으려고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어쨌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정보를 준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거시경제 공부해야 되는 이유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거시경제를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경제학이 뭐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학도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학을 전공하는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인 거죠. 모든 사람이 쉽게 이거를 배울 수 있으면 이게 전공이라고 하지 않고 전문적인 분야라고 하지 않겠죠. 일반적으로 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 경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툴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야지만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야지만이 경제 현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공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고 거시경제학이라고 따로 이제 전공을 정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제대로 숙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또 이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들이 천재가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수업을 딱 듣고 대충 한번 훑어보고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천재가 아닙니다. 저도 잘 전달한 내용이 또 뭐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시간짜리 수업을 들었으면 최소한 3시간 이상은 공부를 하셔서 복습도 하시고 예습도 하시고 책도 보시고 강의도 한번 더 들어보시고 노트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키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일부나마 이것을 이해해야지만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이후의 경제생활도 이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돈도 벌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좀 힘들고 그러더라도 공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힘들면 그죠? 다른 방식으로 이거 안 배우고도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고안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뭐 이런 강의 들을 필요 없죠. 그 시간에 그걸 잘 찾을 수 있으면 오히려 그걸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왕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수업들 좀 성실히 좀 들으시면 나름대로 분명히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보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좋은 성적 얻는 거는 큰 그거 없습니다. 매주마다 하는 강의들 제때 잘 들으시고 그 강의 들은 시간만큼 예습 복습 철저히 하시면 그러면 뭐 따로 시험 기간에 따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성적도 잘 오를 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 이후에 이제 경제 생활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좀 될 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라도 이왕 이제 여기 오셔서 공부하시는 거니까 최소한의 어떤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어떤 투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결과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우연찮게 얻었던 결과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100년 넘게 사셔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이왕이면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잘 그 휴먼 캐피탈을 잘 축적하는 게 앞으로의 경제 생활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그리고 좀 지루하시더라도 좀 인내하시면서 공부하시기를 이제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거시경제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시경제학의 첫 번째 주제인 경제 성장률과 관련되어 있는 GDP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가 뭔지, 이 GDP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뭔지, 이거와 관련된 이슈들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